요즘 우리 경제와 증시를 놓고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보다 경제가 좋은 미국은 B컷을 단행했고요. 최악의 상황을까지 갔던 중국도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더 주목되는 것은 위기설에 관심을 안 보였던 외국인들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위기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미국 증시가 중동 사태 우려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내내 관심을 가졌던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폐진과의 당론으로 결정되는 날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문화일보에서도 이 10월 위기설 정치권에 이걸 공식적으로 톱으로 제기된 사안이고요. 그렇죠. 조선일보에도 11월 위기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적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위기설 이런 것이 사실 한국 증시라든가 경제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더구나 경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야대 요소 부족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중동 사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상원 특파원께서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사건이 좀 굉장히 상황이 개선되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KBS 이렇게 토론에 가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첨단 무기로 인해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느냐 해서 디지털 시대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꼭 1년 전이죠.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봤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푸틴이 3일로 이게 끝낼 거다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이 넘고 3년째, 내년 2월 20일은 3년째 돼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 10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베트남 전쟁에 대비해서 사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베트남 전쟁이 나온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앞서 우리가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방어복이 되면 항상 이 뒤쪽에 배후 세력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배후 세력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쉽게 디지털 시대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베트남 전쟁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보와 경제가 아주 누차게 말씀드렸으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치 그다음에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거든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란도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뭔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뭔가 해봐야 되지 않냐. 그게 뭐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전쟁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도 각종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우려를 표했던 게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아니었습니까? 네, 영란은행 총재가 선진국 중에 일종의 선두격으로 자 2년 반 동안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왔죠. 예.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니까 올해 들어서 피봇을 이렇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가 재발될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바로 1980년대 제2차 오일쇼 이후에 볼거 실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볼 볼거 의장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가 조금 잡히니까 다시 물가가 급등해서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그런 우려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1980년대 초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동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3대 유정을 김치현 PD께서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3대 유정이요. 3대 지수가 아니라 서부 텍사스 중진류와 이렇게 북해산 브렌트는 한 5%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근데 중동산 두바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습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세계 원유 시장의 판도가 이제 두바이유까지 두바이 나왔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중동 사태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것보다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오른 것은 지금 항만 파원 문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해산 브렌트는 지금 워낙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합병되느냐 문제를 아마 검토한 적이 있죠.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시장의 판도를 변화하는 점을 볼 때 월거시스라든가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은 세계가 보호주의가 되고 국수주의가 되고 증시가 거품이 됐다. 자, 지금 세계 경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보면 2023년에 3.2%, 올해도 3.2%, 내년에 3.2%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외형상 성장률이 괜찮은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세계 경제 불안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복되어 있는. 그게 이제 각국들이 보호주의,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증시는 거품이다. 특히 창조와 혁신에 관련된 M7이라든가 이런 것이 1929년에 창조와 혁신과 같은 이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결국 특정 사건이 딱 치면 공풍성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잠복된 이렇게 위기요인이 누적된다. 그래서 대공황을 이렇게 우려했는데요. 이런 것이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런 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더 크게 제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은 한반도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제가 말합니다는 내년도에 사실 이번 달서부터 IMF의 예측 보고서를 비롯해서 내년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전망은 중동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 내년도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 내지는 지정학적 위험을 가장 주목해서 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월 FOMC 회의에 이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니 이 비컷을 단행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네.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좋죠. 경제가 좋으니까 왜 비컷을 단행했느냐.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FOMC에서 0.5%포인트 비컷을 단행했던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죠. 페드가 모으는 거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 상황을 좀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좋죠. 시청자 여러분, 미국 경제 침체 문제가 있지만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자, 작년 4분기 이후에 2분기 연속 1분기에 저점으로 해서 경제가 지금 회복되는 상황이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 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 기여를 전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성장률이 한 0.2에서 0.3%포인트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분기 확정치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1.4%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성장률 확정치를 하면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성장률 계율을 다 조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세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요. 자, 현재 미국의 학계라든가 미국의 실물계에서 동시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은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인데 이건 뭐 확률 게임에서 2%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전미신물경제협회 이게 휴일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난주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을 못했어요. 전미신물경제협회 이건 이제 기업인협입니다. 학자들 중심에서 경기를 보는 시각. 그다음 기업인들,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MBER의 협회, 전미실물경제협회에서는 올해 성장률 2.4% 봤습니다. 2.6%로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왜 비컷 단행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렇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 조치는 잘 된 거다. 결과적으로는 중동 사태에서 미국 경제 향방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려 시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비컷을 단행해서 선제적인 성취에 됐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해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부통령으로 나왔던 웰스라든가 이런 쪽에 좀 되면서 아까 우리
캐스터게 됐습니다는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 할 때는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지역이 입수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 해리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 웨레스 측이 좀 잘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열세입니다는 예. 이게 높아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부양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캠프 주사죠. 예. 마약을 주면 이게 취하는 효과는 있겠죠. 음. 그래서 지금의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홍콩이라든가 연관된 주식이 많이 그렇죠. 오른 상태에서 과연 경기 부양책이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죠. 예.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통화정책도 한 1년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공교롭게 중국의 해외에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예. 왜냐? 중동 사태. 그리고 세계 최대 원유 수요 국가가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중동산 두바이는 많이 올라가는데요. 중동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에 앞서서 대규모 부양책 내용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마지막 상황에 몰리는 상태에서 대규모 부양책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예. 이런 측면의 대책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 상황 그렇고요. 그다음에 9.24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번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국경회의 되기 전에 2차, 3차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오는 상태에서 예. 중국의 주가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그 사항을 맡고 있는데요. 모든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논리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 사실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선 중동 사태가 나중에 발생함에 따라서 선제적인 대책이 9.24 대책이 됐었던 이런 대책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타임이 기가 막히다 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계기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아까 오기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죠. 상황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제 야국이 정책 타이밍 입장에서 기가 막히게 선제적인 정책이 중동 사태에 있어서 추진한 것을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예. 다른 국가들도 올해 들어서 대부분 다 금리를 내렸죠. 금리 인하는 건 선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선제적이죠. 뭐 중동 사태를 예상했느냐 뭐냐 그건 차체 문제다 하더라도 정책의 인과관계라는 게 뒤늦게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다 신흥국 금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스위스라든가 헝가리는 비유로권 금리 내렸습니다. 유럽도 2차례 금리 내리고 영남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금리를 내렸던 것이 이런 중동 사태의 선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잘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재정 사이드에서는 대부분 다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물론 원인이 파워프리즘이라든가 이런 층의 연이 결바되어 있습니다는 사실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예. 정책이라는 게 항상 뭐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논리적 근거가 있고 다 내가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평가는 나중에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근거가 없는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정 사이드에서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이렇게 대외적인 엑스터널 샥에 대해서 가장 완충시킬 수 있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예. 장하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거든요.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가장 뭐냐, 이런 샥에 대해서 몸을 아주 깨끗하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캠프 주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근본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덮는 중국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엑스터널 샥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경제 시스템을 깨끗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구조 시스템을 깨끗이 한 국가들이 이번에 사실 주가도 계속 중대적 사태와 관련이 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부활은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도 받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중동 사태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이게 김천 PD가 아마 오늘 새벽에도 저한테 2시 정도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예. 가장 이렇게 방송 혹시 이게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이제 고생하시는데요. 예.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주가를 한번 오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르헨티나 주가가 다른 그 미국 증시도 이렇게 중동 사태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웃 중 브라질 국가라든가 이런 것도 주가가 안정사 아르헨티나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주가는 1.3% 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취약국이다 하는 아르헨티나 국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 우리 경제에 주는 시스템, 세계 각국에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부양책, 경부양책, 통화라든가 재정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는 이렇게 구조 시스템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과정에서 꼭 1년이 되고 있습니다는 작년에 1차 결선 투표 되지 않다가 작년 11월 28일 2차 결선 투표에서 바로 12월 1일 날 이렇게 출범했던 말레 후보의 전기톱 공약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아시겠어요 생각하는데요. 이 아르헨티나가 올 들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61%가 올랐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진짜 눈물 나는 일입니다. 예. 우리 투자자를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말을 좀 예. 적어야겠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그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한마디로 기득권을 줄인다. 이 전기톱공약은 한마디로 기득권을 줄인다. 기득권을 줄인다. 그것이 정치권이든 정책 당국자든 아니면 국민들 사이든 기업들이든 기득권을 줄인다. 예. 이게 바로 전기톱 공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엑스터널시하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자, 가장 이렇게 취약하던 아르헨티나가 가장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문제죠. 사실 뭐 모두 발언대로 얘기했지만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은데요. 주가도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경제 안 좋다는 얘기는 무척 많이 하죠. 외환 위기보다 더 안 좋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 예측과 함께 예측 시즌이 와서 이 모양새 저 모양새 강의를 좀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정말 어렵다 그럽니다. 외환 위기보다 어렵다 그럽니다. 실제 통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입니다. 전분기.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역성장 공포죠. 이게 2024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지금 3%입니다. 사실 분기당 성장에서 가장 최근 가지고 제가 비교해드렸습니다. 예. 미국의 3%인데 우리 마이너스 0.2%입니다. 어느 국가가 탄력적 있는 국가고 어느 국가가 지금 경제 발전기에 나섰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다. 예. 지금의 상황이다. 자, 그동안 우리 경제에 바쳤던 게 수출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마저 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우리 경제 좋다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경제가 좋은데 한국 주가 상승률은 왜 꼴찌냐? 예. 지금 금융위 실물보다 월등히 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대1 정도 크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 무슨 놈의 경제가 좋으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가 하락률이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주가 하락률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에 기동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꼴찌였었는데 지금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꼴찌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경제가 뭐 좋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률이 세계 꼴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일 외국인들이 내다파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게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의 위기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10월과 11월 위기설에 큰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위기설 많이 나왔죠. 예. 작년에 11월 5일 날 공매도 조치 이후에 국내 증권사들이 공매도에서 우리 증시를 어렵게 봤습니다는 그래도 한국 증시가 올해 7월 말 8월 중순까지도 외근이 줄기차게 샀죠.
예. 그래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를 특히 증시적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산다는 것은 한국을 사는 거고 한국을 산다는 것은 한국의 대표업종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 사는 거죠. 예. 물론 거기에 뭐 엔비디아 요인, HBM 요인 이런 게 있습니다는 결국 외국인이 사는 것은 한국을 사는 거다. 그래서 주가가 받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근데 공매도 조치 이후에 그동안 한국의 위기설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 아이고, 올해 들어서도 뭐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뭐냐. 위기설에 대해서도 사실 관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아마 7월 말까지 제 기억으로는 27조 샀습니다. 근데 8월 중순에 외국인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나 한국 경제 문제의 걸림돌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8월 중순 이후에 12조 나갔습니다. 예. 27조 들어왔는데 한 달 반 만에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의 경제 강조가 없다. 정치인이 없다. 경기부양책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경제가 좋은데 경기부양책 삐것이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다 그러는데 우리는 없다. 통화정책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피벗이 가장 늦었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무슨 재정지출이 야대 요소 구조로 인해서 아무도 재정지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다른 때는 위기설이 뭐냐? 다른 때 위기설은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 위기는 않는데 문화일보면 톰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10월, 11월 위기설은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치권은 뭐냐? 정치권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기설 나오니까 그동안 위기설에 대해서 외면했던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거죠. 지금의 경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무래도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인분들도 이런 점을 좀 물론 정책 당국자도 똑같습니다. 이런 예. 측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경기라든가 증시부양책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좀 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라든가 폐지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합니다. 예. 이런 현상을 좀 이해하셔서 좀 우리 증시와 경제는 지금 당리당작과 관계 후손 세대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경기부양책, 다른 국가들도 다 부양책 그런데 예.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뭐 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대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올바른 결정을 하십사. 예.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와 증시에 제발 도움이 되는 좋은 결정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